말은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는가? 화가 난 사람이 내뱉는 말 중에는 진심이 아닌 것들이 있다. 죽이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그것이 감정의 과장이라는 것을 안다. 맥락이 있고 관계가 있고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친다. 재판부도 그 지점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가 유죄를 다투며 내세운 논리는 단순했다. 자신이 메시지로 남긴 말들은 모두 화풀이였거나 오컬트적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죽여도 되라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고 일처리 잘해라라는 문자는 그저 감정이 실린 언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살인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실제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얼핏 들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문제는 그 말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내졌는가 하는 것이었다. 감정적 발화인지 아니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것을 알면서 건네진 말인지. 그 차이는 표현의 형식이 아니라 발화된 맥락 속에서만 판단될 수 있었다. 재판부가 오래 머문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다. 피고인 D는 지하철역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헤어졌다. 범행 현장에는 가지 않았다.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각, 그의 휴대폰에서는 문자 한 줄이 발신되고 있었다. 일처리 잘해라, 지갑 나오면 반띵하자. 그 문자가 도착한 시각은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던 시간이었다. 형법상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무형의 정신적인 방조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법은 말한다. 그렇다면 문자 한 줄이 살인을 강화하는 힘이 될 수 있는가? 말이 행위가 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재판부는 그 경계를 찾아야 했다. 이 판결은 살인 자체보다 그 살인을 둘러싼 관계와 말과 침묵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다룬 기록이다. 피고인 D에 대한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는 법정에서 가장 오래 검토된 쟁점 중 하나였다. 관계는 온라인에서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이른바 Y 대화방이라 불린 이 공간에서 이들은 사령과 주술, 오컬트적 세계관을 공유했다. 피해자도 한때 이 대화방의 구성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대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령이나 주술 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그것이 마찰의 씨앗이 됐다. 2012년 4월 1일 피고인 D와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끝났다. 피해자의 결별 선언이었다. 그 사실은 곧 대화방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전해졌다. 다음 날인 4월 2일 피고인들과 대화방 멤버들은 피해자만을 남겨두고 모두 대화방을 빠져나갔다. 집단적 따돌림이었다. 피해자는 이에 격하게 반응했다. 4월 7일부터 24일까지 피고인들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와 헤어지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고 4월 24일에는 피고인 A와 C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까지 보냈다. 피고인 D에게도 자신이 심취해 있던 오컬트적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상피고인들과 인연을 끊으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반복됐다. 그러나 같은 날 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따로 문자를 보냈다. 너무 힘들어서 멘붕했었음. 다음날 새벽에는 우리 뭐 때문에 싸운 거지? 라는 메시지도 뒤따랐다. 사과의 기미였다. 4월 29일 오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연락했다. 선물을 가져왔다고 했고 그래픽카드였고 직접 설치해주고 싶다고도 했다. 차라리 맞더라도 직접 가겠다고 했다. 그 문자가 전달되는 시각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었다. 선물 주고 감크 화해랍시고 줬지만 우린 화해 없이 선물만 받 그리고 죽임. 피고인 B는 그 문자를 받고 이동 준비를 시작했다.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를 어디서 만날지, 언제 데려올지, 어디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졌다.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D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들은 함께 이동했고 S역에 이르러 피고인 D 혼자 귀가했다. 그 순간 피고인 D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발신됐다. 일처리 잘해라, 지갑 나오면 반띵하자. 피고인 A와 C는 그 문자를 피고인 B에게도 보여줬다.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안쪽 계단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가져온 노트북을 꺼내 켰다.
그것이 피해자의 마지막 행동이었다. 이후 공원에서 벌어진 일은 판결문에 사실로 기재돼 있다. 피고인 B는 전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 A는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찔렀다. 행인이 지나가자 잠시 멈췄다가 행인이 자리를 벗어나자 다시 시작됐다. 쇠파이프가 동원됐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됐다. 사망이 확인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목을 칼로 2번 더 찔렀다. 판결문은 이를 확인 사살이라는 표현으로 기재했다. 피해자는 풀숲으로 옮겨진 뒤 비탈길 아래로 굴려내려졌다. 현장에서 나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노트북, 그래픽카드, 헤드셋, 휴대폰을 챙겨 각자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다. 피고인 C는 귀가 후 피고인 D에게 문자를 보냈다. 일 끝났는데 걱정하지 마, 자수하지 마. 언니가 제일 걱정이야. 그날 밤 피고인 D는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싸웠다. 피고인 B는 살인을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가 사과하러 왔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고인 A의 가슴을 발로 차는 상황에 이르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온 것도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을 뿐 처음부터 빼앗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주장이 성립하려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보았다. 피고인 B는 범행 전날 이미 피고인 A와 흉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단검은 피가 많이 묻는다는 이유로 피했고 접이식 칼인 발리송 나이프를 선택했다. 범행 당일에는 그 칼을 포함해 과도, 코르크 따개, 전화선 2줄, 수건까지 직접 챙겨왔다.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는 이삿짐 차량 밑에서 쇠파이프를 주워들었다. 피고인 A에게는 뒤에서 목을 조를 테니 빨리 처리하라고 미리 말했다. S역 화장실에서는 발리송 칼 펴는 법을 직접 가르쳐줬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과 이 준비 과정 사이의 거리는 재판부가 보기에 좁혀지지 않았다. 피고인 C의 주장도 검토됐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혼내주려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살인까지 공모한 바는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역시 자신과는 무관하게 상피고인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록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이 사건에 끌어들인 사람이었다. 피해자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겠다는 문자가 온 직후 피고인 B에게 선물만 받고 죽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피고인 C였다. 피해자를 어느 시간에 불러들릴지 조율한 것도 피고인 B에게 이동 경로와 위치를 안내한 것도 피고인 C였다. 범행 당일 피고인 A의 상의 주머니에서 칼 손잡이를 보았다고 스스로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쇠파이프를 꺼내달라고 했을 때 가방을 직접 뒤졌다.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도 범행을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현장에 커플이 다가왔을 때는 그들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C가 주장한 몰랐다는 선은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워졌다. 피고인 A는 사체유기죄와 관련해 별도의 주장을 펼쳤다.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갈 때 피해자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비탈길 아래로 굴릴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체가 아닌 사람이었다면 사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 지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검시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피해자의 경부 후면부에 남은 16.5cm 크기의 절창은 사후 손상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에 손을 대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 목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두 가지는 서로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가능성을 제기한 주장이었지만 그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D의 다툼은 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보낸 메시지들은 모두 화풀이이거나 오컬트적 표현이었다고 했다. 진심으로 피해자가 죽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살인을 방조하려는 고의도, 방조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형법상 방조는 정범의 고의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한다. 반드시 결과를 확정적으로 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재판부는 이 기준을 적용해 피고인 D의 상황을 되짚었다. 피고인 D는 범행 전날 이미 피고인 A, C와 구체적인 계획의 윤곽을 공유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에는 현장 근처까지 함께 이동했고 피고인 B를 직접 만났다.
피고인 C의 카카오톡을 보고 누구와 채팅하느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 A는 전에 말한 지인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 순간 피고인 D가 무엇을 인식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었다. 재판부의 시선은 문자 발신 시각으로 향했다. 피고인 D가 지하철을 탄 직후 보낸 그 문자는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시간에 도착했다. 일 처리 잘해라. 그 표현을 단순한 감정 발화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무언가를 알면서 건넨 말로 봐야 하는지 의심은 여럿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재판부가 가장 오래 머문 것은 피고인 D의 고의 문제였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정범의 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 그리고 정범이 저지르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 그러나 법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허용한다. 그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미필적 인식, 즉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정도로도 방조의 고의는 충분히 성립한다. 피고인 D는 자신이 그 수준의 인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 주장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짚어나갔다. 피고인 D는 수주 전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을 상피고인들과 공유해왔다. 저 새끼 죽여도 돼. 죽여. 그냥 슬퍼할 리 없으니.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말들이었다. 피고인 D는 이것이 화풀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말 자체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그 말이 오간 맥락과 그 이후의 흐름을 살폈다. 범행 전날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감정의 발산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방문 계획이 전해지자마자 피고인들은 장소를 조율하고 시간을 맞추고 범행 도구를 확인했다. 그 대화의 흐름 속에서 피고인 D는 막상 목숨 끊는다고 하니 무섭긴 하다고 했고 불가피한 희생이다라고 자기암시를 걸어도 되겠지? 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문장들을 눈여겨봤다. 화풀이로는 설명되지 않는 언어였다. 이미 어떤 결과를 상정한 위에서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다. 범행 당일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집까지 직접 왔다. 피해자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가 누군가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고 피고인 A는 전에 말한 지인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 지인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오는지를 피고인 D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전 대화 기록들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 있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나이까지 물어봤고 피고인 C로부터 답을 받았다. S역에서 혼자 지하철에 오른 직후 피고인 D는 문자를 보냈다. 일 처리 잘해라. 지갑 나오면 반띵하자. 피고인 D는 이 문자 역시 별 의미 없는 표현이었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문자가 발신된 시각은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던 시간이었다. 피고인 A와 C는 그 문자를 피고인 B에게 바로 보여줬다. 세 사람이 피해자를 데리고 공원으로 향하던 그 순간 피고인 D의 말은 그들에게 전달됐다. 형법이 말하는 정신적 방조란 직접 손을 쓰지 않더라도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D의 문자가 바로 그 기능을 했다고 보았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진 그 한 줄은 격려였거나 확인이었거나 적어도 제지가 아니었다. 피고인 D은 범행 당일 밤 피고인 C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미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피고인 A와의 대화에서는 그분 혼자 했으면 완벽했을까라고 물었고 피고인 A가 위치만 잘 잡았어도 완벽했을 것이라고 답하자 아쉽네라고 했다. 재판부의 시선은 그 단어에서 멈췄다. 아쉽다는 말은 원하지 않았던 결과 앞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다. 피고인 D에 대한 살인방조죄는 이렇게 성립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 대한 살인 공동정범의 판단은 비교적 선명했다. 공모는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합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상통해도 공모는 성립한다. 재판부는 범행 수일 전부터 이어진 대화, 흉기 준비, 역할 분담, 현장에서의 신호 교환, 그리고 범행 이후 증거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읽었다. 어느 단계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계획 안에 있었는지를 물었고 그 답은 기록 안에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C에 대한 살인 공동정범도 같은 구조 위에서 인정됐다. 직접 칼을 쥐지 않았어도 범행에 가담시킨 사람을 끌어들인 것도 피고인 C였고 피해자를 불러들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도 피고인 C였다. 범행 현장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 역시 피고인 C가 이 사건의 국면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했다.
재판부가 살인 공모를 인정하는 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단 사체유기에 관해서는 피고인 씨가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는 피고인 씨가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상피고인들의 사체유기 장면을 보며 망을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공모와 가담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담의 의심은 있었지만 확신으로 넘어가기에는 증거의 무게가 부족했다. 이 지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의 방향이 아니라 무죄의 방향으로 기울었다. 법은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한 순간이었다. 말은 행위가 될 수 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현장에 없어도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따라 법의 판단은 달라진다. 피고인 D는 끝까지 자신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심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았다. 그 말이 어떤 맥락 위에 놓였는지를 물었다. 이 판결은 또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공모란 무엇인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계획을 세우고 서명을 해야만 공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침묵도, 동조도, 때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법의 시선 안에 들어온다. 피고인 씨는 칼을 쥐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칼을 쥔 사람을 불러들였고 피해자를 그 자리로 이끌었으며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그 곁에 있었다. 재판부는 그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읽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나눈 말들이 현실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도 이 판결은 선명하게 보여준다.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 메시지, 틱톡 메신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모든 기록은 법정에서 그대로 읽혔다. 지웠다고 사라지지 않았고 농담이었다고 지워지지도 않았다. 이 판결이 남기는 기준은 하나다. 내가 뱉은 말이 누군가의 행동을 강화했을 때 나는 그 결과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거리를 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게 잰다.